이제 우리 그렇다면 이제 전통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우림 기후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전통 주민 생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생활은 바로 기후 환경,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 지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의복 생활입니다. 의복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역 덥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 여름철에 볼 수 있는 옷들을 이 사람들은 1년 내도록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 얇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을 많이 하더라.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무슨 계절?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여름철 옷차림이 이 지역에서는 1년 내도록 유지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한번 음식 문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문화를, 전통 음식을 살펴보면요, 이 지역은 날씨가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목적과 첫 번째, 음식의 부패를 막고요.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에도 굉장히 힘이 빠지고 지쳐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면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음식 먹는 것도 되게 귀찮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날씨 더우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도 먹어야 되는데 그냥 평범하고 아무 끌리는 게 없으면 당연히 먹지 않겠죠. 그래서 식욕을 돋구고자 무엇을 많이 쓰냐면 다양한 향신료와 기름을 많이 사용한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향신료, 음식의 맛을 바꿔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신료의 대표적인 게 후추, 고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향신료와 더불어서 기름을 많이 사용한 음식을 만든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게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맵거나 짜거나 또는 굉장히 튀김류와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왜 이런 음식을 많이 먹냐? 첫 번째, 음식의 부패를 막고, 두 번째, 사람들의 식욕을 돋구고자 이러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전통 가옥입니다. 특히 가옥은 기후 환경을 가장 잘 보여준, 그 지역의 기후 환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2단원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후 지역의 가옥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통 가옥 한번 살펴보면요, 당연히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무엇이 잘 통하게 해야 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집의 벽을 어떻게 한다? 얇게 한다. 벽을 얇게 한다. 그리고 문과 창문은 어떻게 낸다? 그렇죠. 문과 창문은 최대한 크게 낸다. 요게 첫 번째 가옥의 특징이고,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리죠. 그래서 이 빗물이 빨리 땅으로 빠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빗물이 쉽게 흘러내리도록 뭐한다?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든다.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듭니다. 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빗물이 쉽게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상가옥을 건설합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형태 가옥이 고상가옥, 즉 고상가옥이란 것은 집과, 우리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과 집이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우리 이것을 무슨 가옥이라고 부르냐면 얘를 고상가옥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의 바닥과 땅 바닥이 떨어져 있는 형태의 집을 짓는데 이것을 우리 고상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이러한 고상가옥을 짓냐면
왜 이는 고산가옥을 짓냐면 첫 번째가 지표면에서 전달되는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데워진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뜨겁게 달구어진 땅에서 올라온 열 에너지도 막고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오니까 굉장히 축축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축축한 습기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과 지표면 어떻게 집바닥과 땅바닥을 붙이지 않고 떨어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충과 뱀의 침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해충과 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 무슨 가옥을 건설한다? 이 지역에서는 고산 가옥을 건설하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고산 가옥을 짓는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형태가 농업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열대의 우림 기후 지역의 농업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도 자연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업의 형태도 각 우리가 이제 배우는 기후 지역에 나오는 농업의 형태도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는 어떠냐면 과거에는 무슨 식 화전 농업을 했냐면 이동식 화전 농업을 했습니다. 중요한 용어예요. 이동식 화전 농업이란 걸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식 화전 농업이란 게 무엇이냐면 숲에 무엇을 지른다? 숲에 불을 질러요. 숲에 불을 질러 무엇을 만든다?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지은 뒤 토양의 양분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뭐한다? 이동해서 농사를 짓는 방식입니다. 자, 끊어볼게요. 첫 번째, 숲에 무엇을 지른다? 숲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든다?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요. 세 번째, 어떻게? 토양의 양분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 토양 양분이 떨어지면 뭐하더라? 다른 곳으로 뭐한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할게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요. 네 번째가 이동해서 어떻게? 네 번째,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일정 주기마다 이동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이동식 화전농업을 이제 설명 보면 첫 번째 1단계 무엇을 한다? 숲에 불을 지른다. 숲에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들어. 두 번째가 가면 여기에 무엇이 된다? 이 숲이 타면서 나무가 타면서 양분들이 이제 땅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분들이 있어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돼요. 근데 세 번째가 어떠냐면 이 양분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양분이 떨어지게 되고 농사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지역을 포기하고 네 번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불을 태워서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우리 이러한 방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동식 화전농업이란 걸 한다라는 거고요. 왜 이동식 화전농업을 하냐면 흙의 색깔이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흙 색깔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흙 색깔 칠하면 보통 갈색이라든지 좀 진한 갈색 이라든지 뭐 연한 갈색 계열로 많이 하는데 이 지역은 어떠냐면 요래요. 이 지역의 토양은 요런 토양입니다. 어떤 토양이냐면 지금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러한 붉은색의 토양이 나타납니다. 이걸 라테라이트 토라고 부르는데 열대기후 지역의 토양은 어떤 색이다? 붉은색이기 때문에 얘는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흙이에요.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불을 질러 가지고 일부러 농사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 양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분이 없어서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숲에 불을 질러 가지고 어떻게 이 재로 양분을 거름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다른 지역을 이동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붉은색 토양이 나타난다. 그러면 농사가 잘 되는 흙은 어떤 토양이냐면 잠깐만요. 인세티졸 몰리졸이었나? 요게 있는데요. 갈색토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흙들이 지금 좀
갈색이죠. 요런 흙들이 갈색으로 가면 갈수록 농사가 잘 되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요러한 토양들을, 갈색의 토양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주변 많이 볼 수 있죠. 흙 색깔 다르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체르노잼이 요 흑색토, 요게 여긴 지금 검었죠. 색이 검정이죠. 농사가, 얘는 양분이 진짜 많기 때문에 어떻게 농사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흙의 색깔이 검으면 검을수록 농사가 잘 되고요. 밝으면 밝을수록 농사가 안 되는 흙입니다. 왜? 양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무엇이 만들어지더라? 그렇죠.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이렇게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동식 화전농업이라는 게 이루어졌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주로 주민들이 식량으로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뭐다? 주민들이 무엇으로? 식량을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거를 우리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자급적 농업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서 요 말 좀 알아둡시다. 자급적 농업. 그러면 이 자급적 농업이란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렇죠. 바로 농사를 짓어서 주민들이 이제 식량으로 스스로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짓는 농업을 우리 자급적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급적 농업 형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떠한 농업이냐면, 현재도 이동식 화전농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현재 이런 형태로 농사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플랜테이션이라는 형태로 농사가 많이 되고 있다 해요. 그래서 플랜테이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해요. 우리가 이 플랜테이션은 3학년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의 세계화 하면서 선생님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배우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지금 플랜테이션이 있다. 그럼 플랜테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플랜테이션이란 건 이런 걸 의미해요. 먼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무슨 작물을 재면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선진국 우수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무슨 작물?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합니다. 이 상품 작물이란 건 무엇이냐면 바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상품 작물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농사를 어떤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지역으로 무엇을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연고무, 카카오, 바나나와 같은 것들을 현재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확된 작물들은 대부분 어떻게 된다? 세계 곳곳으로 수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랜테이션으로 인해서 플랜테이션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플랜테이션이 확대가 됩니다. 플랜테이션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플랜테이션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해외 다른 지역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땅은 한정이 돼 있어. 근데 플랜테이션이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은 기존의, 그쵸, 자급적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는,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카사바라든지 야미라든지 심어가지고 자기 지역에 식량을 공급했던 곳들이 전부 다 이제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농산물을 공급할 자급적 농업의 토지는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식량 생산량도 줄어들겠죠. 그래 돼서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이다?
식량 작물의 재배지가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 이 지역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지만 무슨 문제가? 식량 부족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요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랜테이션의 확대로 이러한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한번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열대우림기후 지역은 최근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 자원개발, 도시개발, 도로건설, 농경진압, 방목지 목적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개발의 결과 산림 벌채가 많이 이루어져서 밀림이 어떻게 되고 있다? 밀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많은 밀림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당연히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동식물의 수라든지 서식지가 파괴되고 뭐 수라든지 다양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생활 근거지도 어떻게 파괴되면서 원주민들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기능이 약해져 지구 곳곳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 이상기후가 또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대우림기후 지역에도 보시면 도시가 발달해요.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지만 대도시가 발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라든지 쿠알라룸푸르라든지 요 두 개의 사례를 보시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동서 해상교통의 중요 지점이었다. 그래서 무역항이 발달이 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 어떤 거? 해상교통이 유리했다. 해상교통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쿠알라룸푸르의 사례를 보시면 19세기 중엽까지 밀림이었는데 주석을 캐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모여들면서 도시가 성장을 했다. 그럼 어떤 거? 이 지역에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리고 브라질의 마나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근에 어떻냐면 원래는 천연고무 수출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한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아마존 유역의 중심 도시로서 밀림 탐험을 하러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면서 어떤 산업? 그렇죠? 이런 또 관광산업이 발달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큰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열대우림기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공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